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들은 잘 쉬셨는지 잘 쉬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촬영하는 날이 2월 3일입니다. 이제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그 동계올림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올림픽이 국제정치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을 개최할 때는 그 개최하는 나라의 수상 또는 대통령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국제 뉴스로 많이 나오죠.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중공, 시진핑 정권이라고 한정해도 됩니다. 중공이 붕괴되는 그런 조짐들이 막 보이고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중공, 시진핑 정권 붕괴의 조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북한이 무려 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7번째 1월 30일 날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의 도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도발이었습니다. 이 도발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심각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의 핵 전략, 한번 복습할 겸 북한이 왜 저러고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이 나라들이 대응이 제대로 돼 있느냐,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지 소로스라는 재벌이 있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각을 세우는 말을 여러 차례 곤란한 사람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중공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중국 경제는 붕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을 인류의 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후보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그런 연설회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중국이 부동산이 이제 붕괴되고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시진핑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진핑의 지배력이 이제 붕괴되고 있다.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 시민들을 향해서 시진핑을 쫓아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독재자 시진핑을 쫓아내고 갈아치우고 덜 독재적인 사람으로 시진핑에 대체하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바로 올림픽을 며칠 앞두고서 이 정도로 소로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진핑이 중국 전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당 내부에서도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시진핑이 그렇게 압도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로스는 시진핑이가 스스로 모택동이나 등소평의 반열에 오르라고 여러 가지로 연출하고 있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시진핑은 등소평이나 모택동 반열에 오르기커녕 오히려 쫓겨날 수 있다.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부동산 위기, 우리 자주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백신의 효율이 없어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 통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너무 태어나는 인구가 적어서 중국의 미래가 없다. 내부적 갈등이 극심하다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 내 다양한 인쇄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막 쓰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시진핑 해가지고. 등소평의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 공산당 중에서 등소평은 그래도 자유주의자에 속하죠. 등소평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위험하고, 그리고 이 소로스는 아예 쫓아내버려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21세기는 미국의 시대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왔는데 2008년 무렵에 미국이 망할 거라는 이론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미국은 위에 있는 나라지만은 미국은 성장률이 3%밖에 안 되고 중국은 10%니까 한 30년 후에 중국이 앞설 거야
라는 이런 아주 그 단순한 이런 도표를 가지고서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2008년에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국인데 중국한테 싸움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패권을 물려줄 양보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강의하면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손을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아예 패권 도전 그 자체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중국의 경제성장, 미국의 경제성장 비율만 알았지 미국이란 나라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패권국의 본질, 패권 경쟁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그 아이디어를 힌트를 얻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더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 책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에드워드 로떡이라는 미국의 전략가죠. 이분이 썼던 중국의 부상과 전략의 논리, 여기에서 이제 이 세상 역사에서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싶으면은 미국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뺏기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한 두세 달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할 브랜드라는 정말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그 유명한 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중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내려가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오히려 앞으로는 더 넓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비율상으로 미국의 국력에 가장 근접한 것이 지금인데 앞으로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던 일을 지금 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못할 거니까 그런 이 논문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의 제목을 중국은 끝났다. 그런데 그게 더 큰 문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바로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할브랜드 교수 외에도 영국의 외교관입니다. 로저 가사이드라는 그 외교관이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될지도 모른다라는 또 책을 써가지고 저 깜짝 놀랐고 제가 그 책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로저 가사이드라는 사람이 바로 며칠 전에 그 미국의 그 이포크 타임스에도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Trouble in China, 중국의 문제점, 중국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신이 그 책에서 얘기했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간단히 말할 때 중국은 겉으로는 세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대단히 약한 나라다. 우리가 외유, 내강 이런 말들 쓰죠. 거꾸로입니다. 외강, 내유, 겉은 강해 보이지만은 속은 형편없이 약한 나라야. Outwardly strong, but inwardly weak. 바깥으로는 세 보이지만 그래서 시진핑 세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차이나 쿠데타라는 책이죠. 차이나 시진핑은 쿠데타라는 건 뭐겠습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또는 하여간 대등한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뺏기는 것을 보통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의 쿠데타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그 시진핑의 정권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징조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나온 지 바로 한 2, 3일밖에 안 되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4년 차에 아주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또 CIA 그 국장 그리고 FBI 국장 등 여러 명이 그냥 그 한 달 사이에 여러 번 연설하면서 대중국 전략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미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FBI 국장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FBI 국장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일, 미국 시간으로 1월 31일 날 저쪽 그 LA에서 조금 북쪽으로 한두 시간 올라가면은 그 시미밸리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레이간 대통령 박물관이 있습니다. 레이간 대통령 도서관도 있고 거기서 주최한 그 연설회에서 그 연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했는데 그 연설 제목이 바로 중국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처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그 신문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Threat from China, more brazen, more damaging.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위협이 더 미국한테 피해가 가고 더 심각한 놀라운 것이라는 그런 더 노골적이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과 몇십 년 전에 싸울 때보다 지금 중국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소련은 미국이 원하는 물건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았지만은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련보다 무려 10배나 강하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강해진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것을 다 훔쳐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미국 물건을 훔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미국 FBI에서 보고서를 매일 그 작성해서 쓰는데 중국이 미국 거 뭐로 훔쳐가는 이런 데 관련된 보고서가 거의 매 12시간마다 한 것씩 나올 정도로 중국은 심각한 도둑질을 하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도둑질은 미국의 정보와 기술을 빼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념 그리고 미국의 이노베이션, 미국이 이제 그 계속 발전하는 나라죠. 그리고 경제 안보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그 도둑질은 거의 12시간마다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2025년에 그 몇 가지 기술에서 세계 1등을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로봇 기술이라든가 뭐 그리고 전기차 등 새로운 에너지로 가는 자동차, 에어로스페이스 기술, 그리고 제약 기술, 그리고 바다 그 메리타임 베슬스 그러니까 배 기술, 선박 기술, 에그리컬처럴 머시너리 그러니까 농기계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이 세계 1등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중국은 정부 자체가 미국 물건을 훔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훔치는 것을 Massive Sophisticated Hacking Program 그러니까 그냥 가서 직접 훔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Massive Sophisticated Hacking 프로그램을 중국이 가동해서 미국 전체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FBI는 가장 그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를 중국과의 싸우는 임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FBI takes a stand against communist China. 미국의 FBI는 공산 중국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공고히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 결론적으로 America can beat the CCP. 미국은 공산 중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중국이 과학으로도 미국을 앞설 수 있고 그리고 정부가 막 투자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학문은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는 결코 발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제일 좋은 연구소들은 말이죠.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옷 같은 거 출퇴근 복장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가도 되고 왜 자유로운 분위기를 최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죠. 독재 국가의 연구소에서는 그 연구원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서 연구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매년 12월 말에 연구 결과를 내야 되는데 놀라운 얘기지만은 독재 국가 연구소에서는 실패하는 연구가 없습니다. 다 성공이에요. 실패하게 되면 그 연구원은 쫓겨나거나 내년에 연구비를 못 받으니까 미국 같은 데는
실패하는 연구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연구가 다 성공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또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독재국가의 연구소가 자유국가의 연구소를 앞설 수가 없죠. 학문도 그렇습니다. 독재국가의 학문과 특히 이제 사회과학은 독재국가에서는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치학 같은 학문이 독재국가에서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미국 FBI 국장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앞에 있던 콤이라는 FBI 국장을 쫓아내고 그러고 자기 편을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후에도 계속 지금 FBI 국장 노릇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발표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의 그 대중국 이 관점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 여러분 조금 놀랄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죠. 옛날에 말이죠. 뭐 옛날이라기보다도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하고 전쟁을 할 때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가 후세인이 대량 파괴 무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대량 파괴 무기, 즉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했는데 CIA 국장이 조지 테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보실 텐데 이 사람한테 그 부시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이라크에 확실히 그 무기가 있는 것이죠. 그거 확실하죠. 그래야지 전쟁했을 때 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조지 테넷 국장이 뭐 농담을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대통령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슬램덩크예요. 슬램덩크라는 거는 그 키 큰 농구 선수들이 공을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거를 슬램덩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00% 확실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전쟁하고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이 코너에 몰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CIA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CIA 국장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공화당계가 아니라 부시 대통령의 앞에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했던 민주당계의 CIA 국장이었다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특히 이제 정보 뭐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직책을 담당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소로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진핑이는 공산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름이 지아킹구오라는 그 국제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은 1988년에 코넬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에 중국 북경대학에서 평생을 국제정치학자로서 근무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시진핑의 국가안보 정책은 완벽한 absolute security, 그러니까 완벽한 안보를 추구하는 정책이고 너무나도 군사에 치중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안 된다. 대만과의 전쟁도 다 반대하고 이렇게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은 안 된다라는 그 심각한 그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에포크 타임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China's top scholars speak out against Beijing's aggressive military expansion, plans to invade Taiwan. 북경의 중국의 최고급 학자들이 지금 시진핑 정부가 공격적으로 군사 확대 정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대만을 침략하려는 정책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게 뭡니까? 대만은 양보할 수 없다. 대만은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최고의 학자들이 절대 안보의 추구는 오히려 위험하다. 그리고 대가가 이익보다는 너무나 크다. 그래서 시진핑의 아주 중요한 정책,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정책은 안 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독재 국가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국가의 외교 정책을 자문하던 이런 교수가 이런 그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것이 시진핑 정권이 당면한 또 하나의 그 위기입니다. 사회학자 중에서도 이제 북경대학 교수를 은퇴한 지금 현재 71세의 쨍예푸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 역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은 반대한다라는 그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이제 덤벼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혁명론 공부하다 보면은 혁명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짐 중에 지식인의 이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식인이 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시작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만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 지식인들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바로 그 국제정치학자가 얘기한 거, 그리고 사회학자 쨍예표 교수가 얘기한 거, 이 사람은 나중에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그 지식인으로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찬성하는 거로 카운팅이 되는 것이죠. 대만 무력 행사에 대한 집단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는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은 죄악이죠. 죄악. 책임을 피하는 죄악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치학이라든가 사회학 공부하는 사람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쨍예푸 교수 사진입니다. 점잖게 생긴 그 학자인데, 쨍예푸 교수가 얘기한 것은 당연히 중공 정부가 간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뭐 감옥에 잡아놓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쓴 글이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포워드 되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내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쨍예푸 교수는 뭐 이미 오래전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의 공산당은 평화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야 된다. 시끄럽게 하지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hould fade into history peacefully. 중국 공산당은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져야만 한다. Avoiding violence and minimizing social unrest. 공산당이 없어지는 과정에 폭력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이런 그 용감한 지식인인데, 지금 뭐 이제 은퇴를 하신 교수가 대만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대만 신문에도 드문드문 나는데,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대만이 민주주의 되는 것을 보고 쨍예푸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의 민주화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대만처럼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항에다가 지금 우리가 중국이 어려운 것이 아까 그 소로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젊은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문에 그런 기사가 잠깐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1월 29일 거예요. 세계의 공장 중국이 늙어간다. 우리들이 이미 오랫동안 얘기한 주제인데 중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을 결정타를 가하는 것이 중국의 인구 통계학입니다. 중국의 그 너무 이 어린아이가 적고 그리고 자꾸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됩니다. 출생자는 줄어들고 고령화라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미국 학자 중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이제 폭넓게 공부한 사람이 에버슈타트입니다. 에버슈타트 교수 사진 여러분 보실 텐데, 이 사람이 중국을 연구하고서 참 놀라운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A slow motion humanitarian tragedy already on the way. 이미 중국에서 슬로우 모션,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인간적인 비극. 이제 젊은이들은 없고 늙은 사람은 많아지는데 늙은 사람을 부양할 젊은이들 숫자가 적어서 젊은이들도 힘들고 늙은이들도 얻어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하나 낳기 운동, 강제로 하나만 낳기 운동하던 이런 그 인위적인 결과가 이렇게 그 엄청난 괴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버슈타트 교수는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니까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고 있고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는데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신문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통 웬만한 나라들이 노령화에 도달할 때가 3만 달러 무렵인데 지금 중국은 10,000달러밖에 안 됐는데 노령화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0,000달러라는 것은 전체 평균을 냈을 때 만불 좀 넘어요. 12,000불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가장 그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난한 동네입니다. 요뇽성, 길림성 이런 동네인데 그런 동네는 지금 그 1인당 소득이 한 3,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360만 원 1년에 한국 돈으로. 그런데 고령화가 되고 젊은이들은 없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는 이런 그 어려운 얘기가 있죠. 중국의 노동인구가 2100년에는 2015년에 50%로 줄어든답니다. 노동인구라는 것은 보통 14살서부터 59세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노동인구라고 치는데 2100년에 지금의 반밖에 안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00년에 미국 노동인구가 2015년보다 1.2배로 더 늘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인구 통계학은 중국의 미래를 거의 깜깜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고 인구 통계는 우리 인구 통계학 교과서 보면은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Demography is destiny. 인구 통계는 거의 운명적이다. 이게 잘 고쳐지질 못해요. 그래서 중국이 그 운명에 놓여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진핑 때 찾아왔고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조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대요. 웨이프 쉔라오, 그러니까 미부 선로인데 부자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먼저 늙어버리고 있다. 바로 이런 그 심각한 사태에 봉착을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남자 인구가 여자보다 더 많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 인구가 더 많고 65세가 넘는 층에서만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여자가 더 오래 살고, 제가 이제 잠깐 그 자료를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이제 그 숫자가 다 나와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2014년 현재 0에서 65세 사이의 그 연령층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4,500만이 많았대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남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결혼도 못하고 이런 그 심각한 문제가 중국에 놓이는데 그 문제를 시진핑이가 제대로 해결할까 못할까라는 것이 지금 오늘 말한 주제입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진핑이가 아마도 등서평 또는 모택동 반열에 오르기는커녕 금년 연말에 있을 그 정권 교체에서 팽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에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시진핑 정권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